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유독 사랑하는 30대 여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채널에 사연을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생각했던 저에게 결심이 쉬워졌어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연을 소개하려면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5살 때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라니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던 엄마가 그저 하루아침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린지 어릴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억은 희미한데 5살 어린이가 어머니를 찾았을 때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까요? 다른 것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토록 두렵게 생긴 얼굴을 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은 또 다른 뼛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으니 더 이상 엄마를 찾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께서 하는 말처럼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현실은 어린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몰래 울면서 엄마를 기다려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치원에 다니면서 교회 십자가를 보면 엄마를 돌려달라고 기도했고 성탄절에는 캐롤송과 함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엄마를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워하던 엄마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지게 되었네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 립스틱을 바른 아줌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옆에는 훨씬 내 키보다 큰 언니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은지야, 앞으로 이 아줌마와 함께 살 거야.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하고 언니도 2명이 생겼으니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아빠 말 안 듣면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어린 저는 그냥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술집 여자처럼 생긴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 싶진 않았지만 겁 많은 저는 아버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금세 다른 엄마가 생겼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줌마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새 엄마였고 2 언니들은 그 아줌마의 딸이었던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 엄마와 새 언니들에 적응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새 엄마의 태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달랐어요. 아버지가 일에 나갔다 오면 새 엄마는 항상 저를 타박했죠. 왜 너 이렇게 많이 밥 먹어?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숟가락이라도 들라치면 새 엄마 눈초리 때문에 마음 편히 밥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반찬을 잔뜩 먹겠다며 깍깍거리지 않았다면 몇 번이나 눈치를 채우며 먹어야 했을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친엄마의 꼼꼼한 손길로부터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새 엄마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큼의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새 엄마는 언니들만 챙기고 저에겐 구박만 주었어요. 언니들이 큰 과자 봉지를 갖고 있는데도 제게 과자 한 조각이라도 줄까 기대하며 바라볼 뿐이었죠. 새 엄마의 편애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한도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서름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렇게 눈칫밥으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크게 변하게 될까요? 4살, 5살 태어난 언니들은 여전히 저한테 모질게 다가왔고 새엄마 역시 저를 눈에 띄게 생각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어디서 덫이라도 나는 걸까요? 하지만 독살스럽기만 한 수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네요. 2 자매가 똘똘 뭉쳐서 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괴롭혀오던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엄배지밥도 고달파 죽을 만큼 힘들었고, 새 언니들의 괴롭힘은 그런 나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공부에 더욱 열중했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공부 이외에 할 게 없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 덕분에 늘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으며, 선생님들의 기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적을 가장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이 계시고, 저는 전교 1등 아인데, 독하기도 해요. 학원에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는지요?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어디다 사용하겠냐고요. 어차피 나는 대학을 가볼 생각 없어. 아들도 아니고 우리 처지에 어떤 대학이냐고요.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책을 읽는다고 쓸데없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엄마의 엄청난 말에 희망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집안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유일한 존재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는 제 친구였으니까요. 아버지라면 제가 공부를 이어간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냉랭했어요. 내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공부해봤자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라는 생각이야. 아버지의 그런 말에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새엄마의 구박보다 새언니들의 괴롭힘보다 아버지의 그런 반응이 더 슬프고 힘들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새엄마와 새언니가 있으니까 그저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믿음이 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가 더 강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더욱 간단해졌어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준비가 됐죠.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꾸역꾸역 해나갔죠. 그 결과로 제가 희망했던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닐 수 있었어요.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었죠. 보라고, 내가 해냈다고 아버지,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참 서글프게도 아버지는 제 합격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술에 취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추운 길바닥 위에 쓰러지셨어요. 행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정 한 번 주지 않으셨던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주한 서름에는 오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혹자는 현재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언정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새엄마와 새언니들의 냉담한 모습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홀가분하다는 느낌을 줬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차라리 내게서 빼앗아도 좋은데 그랬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의 장례도 느끼고 싶어지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남긴 재산이 손바닥만한 집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이 느낌 뭐야? 유산은커녕 빚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야. 맨날 술만 마시고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어. 거 하나 없이. 저렇게. 원했으면 내가 그 사다를 버릴 때부터 이 집 구석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야 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엄마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아저씨를 골랐는지. 몸만 남자를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나도 몰라. 옛날에 내 눈에 뭐가 덮였었는지 모르겠어. 내 운명이야 한풀이건지 한탄인지 알 수 없는 불평을 더하며 더는 들어줄 수 없겠다고 해. 나는 그런 새엄마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터뜨려 울었어. 지금 아빠 영정 앞에서 못 말해 거야. 아빠 앞에서 막연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 깜짝 놀란 거야. 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울고도 아직도 말을 잘하니 남아있는지. 하지만 너의 남편이었잖아. 그러면 왜 우리 아빠랑 결혼했어. 아니 정말 너 정신 나갔니. 넌 왜 슬퍼하면 나도 슬퍼져. 당신은 출세하겠다고 내 아빠에게 세게 말해본 적도 없는 아이가 지금 와서 무슨 심정을 내고 있나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원초적 울음소리를 지르는 새엄마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아버지나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제게 모질게 했어도 아버지에겐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아버지 때문에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뒤 학교 근처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 살았어요. 아버지마저 떠나신 이후로 더 이상 새엄마와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도 새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고 새엄마와 새언니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난 후 저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께 모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나요?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답답했던 제 인생은 순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운 좋게 대형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일을 잘하는 변호사로서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부드럽게 시작한 사랑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이 이제야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을 꿈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에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새엄마가 제게 연락을 해 오시더군요. 우리가 그동안 대면하지 않으면서 지냈지만 그래도 가족인 것 같아서 왠지 내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언니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은지야, 너 걱정 많이 해. 그러니까 서운했던 것 다 털어버리고 이제라도 소통하며 지내자고.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는 안부를 묻거나 반찬을 보내기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 해도 계속해서 고생하는 딸을 엄마가 챙기는 것 누가 할 건데? 하시더라고요. 새엄마의 달라진 태도는 뻔했어요. 큰 로펌의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눈에 가시로 보였던 의붓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느껴진 거겠죠. 새엄마가 뻔한 속셈이 훤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새엄마나 언니들은 제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의 한심한 행동은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근사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른들과 집안끼리 만나고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엄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유, 축하해. 우리 딸 덕분에 검사사비복이 생겼네. 아줌마한테 바라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하나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비 사돈들 앞에서도 내게 아줌마라고 할 거니? 괜히 그런 걸로 책 잡히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버릇해봐. 엄마라고 부르라는 새엄마의 말이 참 서글픕니다. 어릴 적에는 새엄마를 정말 친엄마처럼 부르고 싶었지만 어린 제 자신을 무관심한 태도로 대해온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걸 보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친부모님 중 누구도 없는 제게는 새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상관없으니 자리만이라도 채워줬으면 했는데 새엄마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마치 자신이 낳은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내는 친어머니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집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예비 신부에게도요. 장모 노릇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장서방님. 은지한테 말 많이 들었네요. 우리 은지랑 벌써 몇 년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인사를 오는 거예요? 진작 왔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집 사위가 될 분이니까 자주 오세요. 은지한테 언니가 둘이나 있는 건 알잖아. 예비 처형이랑도 잘 지내야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러서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겸사라고 하시던데 인상이 참 좋네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알았죠. 새엄마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는 저절로 미간이 좁아졌지만 누가 보아도 참 살가운 친정 어머니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기는 했지만 참고 인내했어요. 제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예비 신랑조차도 새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해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참 염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이제야 엄마 역할을 하겠다는 새어머니의 모습이 얄미웠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한 새어머니는 아주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은지가 이에 관하여 어렵디대 키웠습니다. 들어봤겠지만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을 변호사로 키우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을 아나 봅니다. 최근에는 잠조차 잘 자지 못하는데 우리 사돈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요. 은지와 같은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더 편하네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저희 집 형편이 참 어려워요. 그동안 은지가 좋은 로펌에 취직해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시집가서 제사님을 돌봐야 한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은지를 위로하는 누나가 둘인데 동생이 누나들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누나들이 이해심이 넓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겠죠. 실은 어떤 말이라도 내뱉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새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주저리 이상한 말을 하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부모님 안색도 딱딱하게 굳다고 시작하셨고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집안의 기둥을 뽑는 일과 같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은지 얘가 우리 집에서 기둥이나 다름없는 애들인데 막상 다른 집안으로 보내려니까 걱정이 앞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처럼 주책 없이 그런 말들을 강조해 하셨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겨우 입을 다물고 말렸죠.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새엄마의 그런 행동에 기가 막혔어요. 그저 조용히 해 엄마의 자리만 채워주길 바랐는데 새엄마는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한테도 뭔가 해달라는 눈치를 팍팍 풍기는 게요. 전 그런 새엄마 때문에 시부모님 앞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된 거예요. 시부모님 앞에서 왜 그러신 건지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시죠? 얘는 장서방네가 그래도 좀 사는 집이잖아. 조장해서 만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너 시집 갈 때 제대로 살아올 거라고.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엄마가요.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제발 어른답게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딸을 시집 보낸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너 순진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장서방이랑 잘 살 것 같지 않아. 지금 시대에는 결혼도 비즈니스예요. 아줌마,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새 엄마에게 의지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혼주석에 있었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새 엄마는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에게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예물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랑과 신혼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개입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려도 새엄마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예식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이 아줌마가 팔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나 혼자면서도 이런 대단한 시댁을 만나 아무것도 몰라 기쁘게 하라는 것인가요? 부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은지, 너 변호사 됐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엄마요. 진짜 엄마면 이렇게는 하시지 않죠. 이미 됐으니까 그만두세요. 결혼 아줌마가 더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어디 혼주석을 텅텅 비워놓고 한번 잘 해봐. 사람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봐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내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결국 새엄마와 언니들을 제 결혼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께는 양해를 구할 거예요. 구하느라 아주 진땀을 흘려야 했지만 끊임없이 딴뜩만 거는 새엄마를 그대로 두다가 될 일도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혼주석을 비워놓고 식을 올렸어요. 자상한 남편은 저와 동시에 입장을 했고 비어있는 혼주석에 큰절을 해주었죠.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제 결혼을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그렇게 아련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전 시부모님을 친정부모님 삼아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점은 시부모님이 참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분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처지를 잘 이해해 주신 두 분은 저를 절며느리로서가 아닌 막내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대해 주셨고 저도 두 분께 정을 쏟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새엄마와 새언니들과는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일과 결혼 생활, 시댁 식구들까지 제 삶을 챙겨야 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미운 감정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은 식구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죠.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을 하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제 자궁에 아이가 생기고 출산이 임박한 순간 하늘나라에 계신 친엄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굴도 가물가물한 친엄마가 내 곁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엄마가 된다는 것에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토닥여주지 않았을까? 밥을 잘 챙기지 못한 딸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임신한 나를 시어머니께서 살들이 챙겨주시긴 했지만 당시에는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북받쳐 오르더군요. 왜 엄마는 날 내버려두고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다른 엄마들처럼 자기 딸을 시집도 보내고 애도 낳고 살면서 보며 사는 모습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엄마가 되는 순간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때문인가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 마음과 기분이 참 이상해지는구먼. 어떤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물먹은 솜처럼 푹 꺼져버려서 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뛰기를 하더군요.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놀랐어요. 산후 우울증을 방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협의하여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로 결정했죠. 예정보다 더 빨리 회사에 복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마음이 아프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요. 젖먹이 딸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육아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회사에게 의뢰를 하여 몇 명의 지원자를 만나봤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다가 혹시 가까이 사시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구인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육아 도우미로 일하고 싶다는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자녀를 잘 돌볼 자신이 있다는 아주머니는 우리 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도 따뜻하게 보이셔서 어쩐지 정이 가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분이시군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머니께 우리 딸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제가 사놓은 증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녀딸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잘 돌볼 테니까요.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인자한 육아 도움 덕분에 아주머니, 젖먹이 딸을 맡기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홈 CCTV가 있어서 때때로 우리 딸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정말로 진심으로 딸을 돌보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잠들었을 때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육아 도움만 주신다 해도 감사한데 빨래나 청소까지 밀려있는 집안일도 손수 다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저가 퇴근 후에는 따뜻한 밥상까지 차리셨습니다. 이런 일까지 맡긴 건 아니었는데 너무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 아주머니께서 다시 저녁상을 차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기 엄마 몸보신하라고 삼계탕을 좀 끓여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삼계탕이에요. 어머, 제가 삼계탕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재료들은 다 어디서 나셨어요? 설마 아주머니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남편분이랑 맛있게 드세요. 일하느라 아이 보느라 아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런 건 걱정 말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해주신 것도요. 감사하지만 저도 재료비를 드려야죠.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으니까 어서 먹으세요. 그럼 나가볼게요. 내일 봬요. 정말 많은 아주머니 덕분에 몇 번이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할 일만 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더라고요. 남편도 사람 한 번 제대로 뽑았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급여를 좀 더 푹푹 챙겨드렸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약속한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한사코 보너스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안 싫다면서요. 이러면 내가 애기 엄마한테 돈 받으려고 잘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러면 저는 애기 엄마 집에서 일을 못해요. 받아도 되지만 너무 감사해서 주는 건데요. 저는 애기 엄마예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아 주세요. 이 집에서 예쁜 애기를 돌봐주면서 애기 엄마가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내가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알겠죠. 아주머니도 참으로 다양한 면에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딸이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아주머니께서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일과 육아를 훌륭하게 병행할 수 있었고 산후 우울증도 차츰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친정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은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은 새엄마였어요. 한동안 연락이 끊긴 채 지내던 새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건다면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응, 은지야. 언니들이 송사에 휘말렸대. 아무래도 내가 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새엄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기인 거 몰라요? 당연히 고소 당하겠죠. 그걸 지금 저에게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경제적인 자매 도움이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변호사 동생이 언니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진이야, 언니를 도와주기 좀 해줄래?
난 변화가 싫어. 다른 변호사를 찾아봐. 정말 가족한테 모진하게 행동할 거니? 너 결혼할 때도 나를 밀어내더니 진짜 아니라고? 새엄마가 약혼이라고 해도 난 너나 누나를 잊지 않았어. 더 이상 새엄마와 연관이 없도록 100번이 넘게 다짐했어. 새엄마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부한 후 상상도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그날도 평소처럼 육아도우미에게 딸을 맡기고 있었어. 출근했는데 몸살에 걸린 것 같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응, 언니, 당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몸살 때문에 조금 일찍 돌아왔어요. 아이는 제가 볼 테니까 어머니는 일찍 퇴근해도 되세요.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아이는 제가 돌볼 테니까요. 언니는 안방으로 가서 좀 쉬세요. 젓과 죽도 끓여 놓을 테니까요. 네,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에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누우세요. 빨리요. 몸살 때문인지 약까지 먹어서 몸이 천근만근합니다. 전혀 염치를 불태우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몸을 누웠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쿨쿨 자버렸어요. 한참 동안 잠에 빠져 있을 때 제 귓가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고 있을 때 갑자기 안방 문이 확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올 것 같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일어서자 육아도우미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꽉 붙잡습니다. 머리까지 꼬박꼬박 올라온 아주머니가 오해를 풀어달라며 간절히 부탁하더군요. 어린이, 엄마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엄마, 누구세요? 어린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린이, 놀란 것 같아요.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방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엄마, 그 사람은 도끼를 든 새 엄마였어요. 어린이, 누가 우리 딸을 조종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바로 너였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파악했구나. 어린이,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독칼을 뱉은 새엄마가 아주머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었나요? 엄마, 아주머니는 마치 호랑이를 만난 사람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요. 어린이, 전 너무 놀라서 그 새 엄마를 가로막았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호모,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러세요? 은진아, 언제부터 친엄마와 함께 살았니? 어째서 그래서 우리에게 저런 식으로 못하게 다룬 거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시침이 떼지 말고 너희 친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나에게 거칠게 대하거든. 아니에요. 새 엄마의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친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육아 도우미 아주머니가 내 친엄마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머리카락을 잡힌 아주머니가요? 새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죠. 사장님, 제발 우리 딸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라질게요네. 그게 되겠죠. 내가 뭐라고 했어? 평생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멀쩡거리면 내 딸이 뭐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새엄마가 아주머니에게 윽박을 지르며 위협하고 겁에 질린 아주머니는 몸을 잔뜩 웅크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황당하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새엄마와 아주머니 사이를 비판합니다. 저희는 두 사람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은진아, 정말 이러는 건 아닌데. 엄마는 너를 버리고 스스로 집을 나간 거라고. 책임을 지지 않고 집을 나간 엄마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널 기쁘게 만들어주는 엄마가 더 중요한걸? 안 그러냐?
시끄럽고 나가라고요. 빨리요.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새엄마를 억지로 내쫓고 나니까 아줌마가 매기를 풀린 듯 펄썩 주저앉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러운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새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엄마가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로 아주머니가 친엄마인가요?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가 너에게 정말 미안해? 감정을 억누른 후 제가 전혀 몰랐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는 주변 술집에서 주방 일을 하고 계셨어요. 부당함에 반항하려 했지만 여사장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와 다른 여자라는 사람에 대한 단회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면서 어머니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집안에 술집 여자를 어머니 대신 들였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말했죠. 이런 추악한 비밀이 아버지에게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4년 만에 겨우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때에는 이미 술집 사장이 내 자리를 빼앗아간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여자 둘 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되찾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5년 동안 주변만을 맴돌며 살아왔어요. 엄마가 눈물을 쏟아가며 밝힌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끊임없는 폭력과 협박으로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자식을 품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지내던 엄마가 내가 육아 도우미를 찾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왜 아주머니가 저를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손녀처럼 온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것은, 왜 이런저런 제 일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 딸을 딸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의 부재를 원망하고 힘들어했어요. 엄마에게 이런 아픈 사정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저는 오열하는 엄마를 따라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엄마 그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요. 미안해 아가. 내 욕심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어떤 자격으로 너를 엄마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자책하는 엄마를 부둥켜 안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생후배를 해야 했던 우리 모녀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밝히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에 의한 강요는 분명히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새 엄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친엄마의 증언과 기억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했고 엄마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기록과 새 엄마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엄마를 정식으로 고소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형사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새 엄마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추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새 엄마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친엄마는 자신이 겪은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새엄마를 용서하거나 두려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녀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발뻗고 자는 것이 말이 되나요? 원래는 실형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이긴 한데요. 저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러커저러커나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새엄마에게 지연이자와 함께 법원 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때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 여자가 저와 어머니에게 한 일만 상상해도 키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엄마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25년간 못다한 엄마 노릇을 하려고 제게 온 정성을 쏟으셨어요. 아직도 저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엄마는 잘못이 없는데요. 제가 아직도 가정을 파탄내버린 새엄마와 어울리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요. 25년이라는 공백은 저에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간극을 우리 모녀가 메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연을 전하는 지금에도 엄마는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중에 25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